오늘은 시장조사론 5강 자료 수집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는 그 자료의 원천에 따라 1차 자료와 2차 자료로 분류한다고 지난 강의 때 설명드렸죠.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1차 자료는 2차 자료에 비하여 수집하는 데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2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만 1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고요. 2차 자료는 1차 자료에 비하여 그 수집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시간, 노력, 비용이 적게 들죠. 그러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확성이 떨어지며 현재의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가 많으므로 그 적합성을 평가하여 연구에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컨설팅 현장에서 10여 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컨설팅 시장에서 활동하려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컨설팅 할 때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컨설턴트의 능력이 중요하죠. 그 중요한 능력 중에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료가 내가 컨설팅 할 때 필요한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걸 빨리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유념하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료를 빨리 찾으면 그만큼 자료를 빨리 만들 수도 있고 보고서를 빨리 작성할 수도 있고 더 탄탄한 훌륭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료 찾는 능력을 어떻게 하면 그럼 자료를 잘 찾을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앞으로 강의를 계속하면서 틈틈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1차 자료의 정의 및 종류. 1차 자료는 본인이 직접 조사한다고 했죠. 기존의 2차 자료로부터 얻을 수 없었으나 현재의 연구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연구자가 조사하여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하고 의사소통법과 관찰법을 통해서 수집을 한다라는 겁니다. 의사소통법은 응답자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정보를 설문지를 이용하거나 직접적인 대화,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하는 방법이고, 관찰법은 어떤 현상과 사건에 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소통법의 종류는 조사 목적, 공개 여부에 따라 공개, 비공개로 나눌 수 있고 자료 수집 과정의 표준성과 체계성에 따라서 체계적인 의사소통법은 설문지법이나 서베이법이 있고 비체계적인 방법으로는 면접법과 투사법이 있다라는 거고 우선 설문지법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1차 자료 수집 방법으로 응답자의 답변을 요하는 일련의 질문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죠. 근데 장점은 뭐냐면 조사 과정에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자료 처리 및 결과 해석과 분석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용이하다라는 것입니다. 통계 패키지, 통계 처리 툴을 프로그램을 활용하니까 객관적이죠. 단점은 설문지가 잘못 작성되었을 경우에는 일단 분석이 어렵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그 정부사업 평가를 종종 가는데 리서치 회사에서 이제 정보 용역 달라고 조사 연구 용역 과제에 응찰을 해서 그 사람들 사업 계획서 그리고 조사표 같은 걸 갖고서 심사를 받는데 그 조사표를 내용을 보니까 일종의 그게 조사표가 설문지죠. 지금 잘못 작성된 것을 많이 봅니다. 조사표가 잘못 작성돼 있으면 결과치도 잘못 나왔을 거고 그 결과치 잘못 넣은 걸 분석해봤자 뭐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조사표를 작성하는 것, 설문지를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서베이법은 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대인, 전화, 우편조사, 질문조사, 인터넷조사 등을 이용하여 응답자들에게 연구 주제와 관련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함으로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조사는 조사자가 응답자를 직접 만나 조사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화조사는 조사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응답자로부터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 우편조사는 응답자가 설문지를 우편으로 받아서 응답한 후 조사자에게 발송하는 방법. 인터넷 조사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조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서베이법이죠. 그래서 서베이법이 많이 사용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인터넷 조사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면접법을 보면 면접법은 비체계적 조사의 그 면접법은 조사의 목적을 공개하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으로 응답자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조사자가 기록하는 식의 방법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층 면접법, 조사자가 주어진 질문으로 주제에 대하여 한 명의 응답자와 자유롭게 대화하면서 심도 있게 조사하는 방법이다. 표적 집단 면접법, 심층 면접의 변형으로서 6명에서 12명의 응답자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토론 과정에서 조사자가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좀 유사하지만 표적 집단 면접법은 6명에서 12명의 그 표적을 정해서 그 토론을 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조사자가 유용한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투사법은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응답자가 조사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응답자의 내면에 있는 신념이나 태도 등을 다양한 동기 유발 방법을 이용해서 조사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응답자의 내면에 있는 신념이나 태도를 응답자가 조사 목적을 모르는 상태에서 조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투사법에는 대표적인 게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문장 완성법, 미완성인 문장을 제시하여 응답자에게 나머지 문장을 완성토록 하는 방법이 있고 만화 완성법이 있습니다. 만화 완성법은 특정 상황에 대한 만화를 제시하여 응답자가 그 만화를 서로 연결되도록 순서를 정함으로써 만화를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림 묘사법은 응답자에게 그림을 제시하고 그 그림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어 연상법은 한 단어를 제시하고 응답자가 그 단어로부터 연상되는 단어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입니다. 이 투사법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끌어와서 활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2017년도에 기출문제로 투사법에 대해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밑에 제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요걸 보시면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관찰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찰법은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자의 행동과 태도를 조사자가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장점으로는 의사소통법보다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점은 응답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인지, 신념, 선호도와 같은 심리적 특성은 관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적인 활동도 관찰하기 곤란하다라는 거고,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 패턴이 장기간 지속되며 자주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관찰 사실에 대한 공개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공개적인 관찰은 관찰 대상이 관찰되고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찰하는 방법이겠죠. 장점으로는 동조 현상 발생 가능성이 작아 객관성이 유지되고, 피관찰자가 관찰됨을 인지하고 있어 비공개적 관찰보다 추가 정보 획득이 용이하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관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실제와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공개적 관찰도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적 관찰은 관찰 대상에게 관찰에 대하여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피관찰자의 오염되지 않은 실제 행동 관찰이 가능하다. 실제 행동 관찰이 가능하다. 오염되지 않은 실제 행동 관찰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단점으로는 완전 비공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윤리적 문제 제기 가능성이 있고, 피관찰자의 인구 통계학적 자료 획득이 불가능하다. 인구 통계학적 자료는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또는 학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조사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조사할 수 있는데, 일반 설문지법이나 이런 것은 비공개적 관찰법은 그런 것을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획득할 수가 없죠. 그리고 관찰 형식의 체계성에 따른 분류. 체계적 관찰은 미리 관찰표를 작성하여 정해진 형식에 따라 관찰 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 비체계적 관찰은 관찰 대상의 행동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 준비된 관찰표 없이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서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관찰 상황의 인위성 여부에 따른 분류. 자연적 관찰, 조작된 상황이 아닌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관찰 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이 되겠고, 인위적 관찰은 실험 설계와 같이 특정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이에 대한 관찰 대상의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뭐 다 상식적인 얘기죠. 또 관찰 시점에 따른 분류. 직접 관찰, 관찰 대상의 행동이 일어난 시점에 직접 관찰하는 방법이고, 간접 관찰은 관찰 대상의 행동이 끝난 후에 그 흔적을 관찰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고요. 관찰 도구에 따른 분류. 인간이 직접 관찰, 조사자가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방법이 있고,
기계를 이용한 관찰, 사람이 직접 관찰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한 도구를 이용하여 관찰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CCTV, 오디메터, 오디메터는 시청률, TV 시청률을 조사하는 그 기록기 같은 것을 오디메터라고 하고, 아이 카메라, 이것은 이제 아이들 방에 요즘 뭐 그 안전을 위해서 조그만 카메라 같은 거, 장난감 같은 거 설치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을 아이 카메라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고, 필요시 의사소통법을 이용한 자료 서집 방법과 서로 보완적으로 관찰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이제 조사 방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기출문제에 이거와 비슷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 비공개적 관찰의 개념과 공개적 관찰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라고 이제 문제가 났는데, 여러분이 위에 설명했으니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 설문지 작성 시 고려사항, 모호한 표현의 언어 사용 자제,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 사용, 적합한 척도 사용, 응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확하고 많은 양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주 상식적이고 당연한 말인데,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서치 회사들의 조사표 중에 잘못 작성된 조사표, 설문지가 꽤 있습니다. 그 잘못된 조사표가 잘못된 작성했으면 결과도 잘못 작성됐겠죠. 그러니까 분석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조사표 작성하는 것도 굉장한 실력이다라는 겁니다. 설문지 작성 절차를 보면 필요한 정보를 결정한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내용을 엄선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자료 수집 방법 선정. 필요한 정보 획득에 가장 적합한 자료 수집 방법은 무엇인가?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 방법에 속하는 대인조사, 전화조사, 우편조사 혹은 인터넷 조사 중에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설문 내용을 고려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정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개별 항목의 내용 결정, 필요한 정보에 대한 세부적인 개별 항목으로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가? 1년씩 필요한 것인가? 1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인가?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이 응답자가 답변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가? 경험함으로써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할 수 있는 응답자만을 선정하여 조사를 해야 된다. 모르는 사람한테 질문해봤자 의미가 없죠. 응답자가 그 정보를 부담 없이 솔직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가? 개인의 사적인 정보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으로 인해서 응답자가 답변하는데 심적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고. 네 번째로는 질문 형태를 결정. 응답자에게 답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면서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질문 형태는 무엇인가? 개방형 질문, 다지선다형 질문, 양지 태길 이름 질문,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거를 선정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적절한 질문의 완성.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질문 내용을 어떻게 완성해야 되는가? 가능한 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다지선다형 질문에서는 가능한 한 모든 응답 내용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지선다형 질문은 응답 항목들 간의 내용이 중복된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복된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질문에 두 가지 질문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직접 물어봐서는 안 되며 개인의 사적인 질문이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질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특정한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고, 어떤 상황을 조사자에게 임의로 가정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참고를 해보시고요. 이런 나중에 조사표 설문지를 작성할 때 이런 거를 참고해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질문 순서의 결정. 완성된 여러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는 순서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가? 첫 번째 질문은 응답자가 설문지 전체에 대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질문이 바람직하다라는 거고요. 응답자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전반부에 배치하고 응답하기 어려운 질문은 후반부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응답자 개인 신상에 관한 인구 통계학적 질문은 가능한 한 설문지 맨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문지 초안 작성. 설문지 전체의 형식과 질문 순서를 고려하여 설문지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라는 거죠. 설문지는 양면인쇄 소짝자로 만들어서 조사 진행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두껍게 만들면 사람들이 부담 느껴서 응답을 잘 안 해줄 수가 있어요. 설문지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수록되어 있어야 한다. 조사의 목적과 조사 기관에 대한 설명, 응답자에 대한 비밀 보장, 응답자가 조사한 질문에 대하여 조사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조사원의 신원을 하고자 할 경우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설문지는 단계별로 명담자 혹은 응답자가 주의할 사항을 명확하게 박스 형태로 표기해야 된다라는 거죠. 응답할 때 주의할 사항을 박스 형태로 표기하라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설문지 사전조사. 설문지 초안이 작성되면 이거를 면명하게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있나를 한번 검증하는 겁니다. 이렇게 검증해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거를 좀 수정을 해서 최종 설문지를 확정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문지가 완성이 되면 사전조사와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완전한 설문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문지가 작성하는 전반적으로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업무하시다가 또는 석박사 과정 논문 쓰실 때 혹시 리서치 회사 관련해서 일을 하실 때 이런 거를 참고를 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2013년도 기출문제에 설문지를 작성할 때 반드시 응답 항목이 포괄적이고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설명하고 그 예를 각각 제시하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제시해 보십시오. 위에 내용을 설명한 거를 이해하셨으면 이거를 아마 작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한 거와 쓰는 거 능력하고는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꼭 써보시고 이해하시고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인터넷 조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시 유의사항, 조사원의 선발과 교육. 조사원들은 자료 수집을 직접 담당함으로써 조사원에 대한 통제는 마케팅 조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어떤 기준으로 조사원을 선발할 것인가? 설문지의 내용 및 조사 방법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사원에 대한 지역 할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조사원들은 설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가? 조사원들이 조사를 성실하게 시행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조사원이 수집한 설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자료의 수집과 통제에 대해서 알아보면 조사 담당자는 조사원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현장에서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조사원들이 지시된 사항에 맞게 현장에서 행동하는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런 걸 대해서 조사 담당자는 이런 거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료의 검증. 조사원들이 자료를 성실하게 수집하였는가를 확인하여 수집된 설문지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설문지의 주요 항목들에 대하여 기입이 적합하게 되었는가? 설문지는 실제로 수행되었는가?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 담당자는 조사원별로 전체 설문지의 약 20% 정도를 선택하여 실제 조사 실시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설문지가 들어가면 조사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조사원들도 더 철저히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료의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 분석 절차는 일단 첫 번째 단계가 편집, 수집된 자료를 판별 가능성, 일관성, 완전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 가능한 설문지를 검토하고 선별하여 정리하는 작업. 설문지가 왔는데 그 중에서 대충 한 거라든가 중간중간에 누락돼 있다든가 하다 말다 했던 것 이런 것들은 다 빼버려서 해야 됩니다. 빼버린다는 것을 편집한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확한 설문지만 취합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코딩입니다. 자료를 통계 패키지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응답자의 반응을 구체적인 수치값들로 나타내기 위한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자료를 입력하는 작업이다 라는 겁니다. 컴퓨터 프로그램마다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엑셀 통계라든가 SPSS 통계라든가 에이모스 통계 그리고 사스 통계 다 틀려요. 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이 거기에 맞게 입력하는 것이 코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및 척도의 종류 그리고 유용한 자료 크기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분석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척도는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네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척도에 따라 맞는 분석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척도 방법이 뭐 A 척도 방법인데 등간 척도 방법이라든가 비율 척도 방법인데 다른 뭐 저기 저 명목 척도 분석하는 방법으로 했다든가 그러면 안 되겠죠. 나중에 뒤에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넷 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인터넷 조사 절차는 전반적으로 앞에 내용한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전에 강의했던 내용과 조사의 문제 제기, 조사 방향 설정, 조사 계획 수립, 인터넷을 통한 표본 선정, 자료 수집 분석,
결과 해석 및 전략 도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인터넷 서베이의 장점, 인터넷 조사의 장점이 뭐냐면 설문 개발 시간이 빠르다. 어? 그리고 실시간 보고서가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하다. 바로바로 응답한 순서대로 바로바로 입력하면 바로바로 그 기술 통계량이 바로 나와요. 그리고 개인화된 질문과 자료 공급이 용이하고 설문 답변이 용이하고 잘못된 응답은 바로 체크가 된다라는 겁니다. 즉 체크 안 하고 넘어간 문항에 대해서는 바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다음 문제로 다음 질문으로 안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표적 집단 조사 장점을 보면 인터뷰 시간이 단축되고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라는 거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참여자를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정직한 인터뷰를 할 수 있다. 보고 있지 않으니까 좀 정직하게 인터뷰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조사에 대해서 2014년도 기출문제 설문조사를 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설계하는 경우에 문제점을 설명하시오. Q11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라고 그랬습니다. 앞에 내용을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작성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2021년도 기출문제 인터넷의 활용으로 2차 자료에 대한 활용 가치가 증가하고 있다. 2차 자료에 대한 다음의 질문에 답하시오. 2차 자료의 이점, 그리고 적합성과 정확성의 의미를 이해를 설명하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2차 자료에 그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걸 앞에서 설명을 했죠. 이거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그래서 작성을 하면 실력이 북북 늡니다. 직접 써봐야 실력이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꼭 써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5강까지 강의를 했습니다. 5강 강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6강을 강의하겠습니다. 6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